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북한군들이 뭐 죽어나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 얘기가 우크라이나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그 얘기를 열심히 중계해주는 얘기가 한국인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가 절대로 아니죠. 북한 애들이 이렇게 죽자고 달라들고 있다. 우리 지금 죽을 맛이다. 우리 좀 도와달라. 라는 신호를 전 세계에 보내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그 신호를 간절히 보냈는데도 딴 사람들이 이게 보라는 달은 안 보고 자꾸 이 손가락만 보니까 이 북한 놈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손가락에 북한군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야 이게 니네한테 갈 수도 있다니까 이 멍청한 것들아 좀 말 좀 알아들어라 이러고 나온 게 이 얘기예요. 북한군이 지금은 우크라이나에 와 있지만 나토 국경에서 북한군 볼 거다. 니네 지금 이거 남의 일 아니다. 니네 일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우크라이나 전에서 북한군이 지금 연신 죽어나가고 있고 다치고 있고 10,000명 갔는데 벌써 3,000명이 죽거나 다쳤다고 하는데 그로 인해서 북한이 얻는 것은 무엇이냐. 그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거죠. 이게 이제 김정은이 이제 현장 지도 얘들은 꼭 현장 지도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게 지가 알면 뭐 얼마나 한다고 말이지. 뭐 이게 전문가들이 만들고 있는데 지가 뭘 지도를 해 가갖고. 하여튼 원래 북한에 쓰던 게 보통 한 1,500톤급 정도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확실히 큰 거다. 그래서 이제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4,000톤급이라고 했고 다른 신문은 뭐 3,000톤급이라고 했는데 이게 일단 무슨 의미냐면은 이게 이제 군함을 얘기할 때 주로 말 이름들이 좀 다르잖아요. 여기 있는 이름들 뭐 전함, 순양함, 구축함, 호위함, 초계함, 고속정 이런 얘기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뭐 고속정하고 초계함 중에 어느 게 크고 어느 게 작은 거야 맨날 헷갈리고 순양함하고 구축함 중에 어느 게 크고 어느 게 작은 거야 그러고 뭐 그러면 뭐 어느 배가 더 중요한 거야 그러고 뭐 순양함 하는데 그러면 여기 항공모함은 왜 없어?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항공모함이라는 건 이제 배수량이라는 거를 뭐 기준 잡기 나름인데 예컨대 한 10,000톤 넘으면 항공모함이라고 불러주기도 하고 요즘에 이제 항공모함이라는 게 항공모함 나름이에요. 그냥 저 몇만 톤 나가는 것도 있고 그냥 한 10,000톤 간신히 넘어가는 것도 있고 이제 그 항공모함이라는 건 사실은 그냥 비행기가 이착륙을 할 수 있는 그 배를 말하는 거지 항공모함 자체의 전투력은 별로 강하지가 않죠. 그래서 항공모함의 자체 전투력이 약하기 때문에 항공모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배들이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요즘에 주로 힘을 많이 쓰는 거는 구축함이죠. 우리는 이제 순양함 쪽은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순양함은 좀 굴려봤는데 이게 캐 효용성이 좋지는 않더라고. 그래서 구축함 쪽으로 좀 힘을 쓰는 건데 자, 제가 지금 이 표를 전해드린 이유는 이겁니다. 북한이 원래 한 1,500톤인데 이번에 한 3,000 내지 4,000톤짜리로 지금 업그레이드를 했다라고 하죠. 보십시오. 1,500이 이 호위함 계열의 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3,000을 기준으로 해서 구축함 계열로 들어갑니다. 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남북 간의 이제 전력 비교를 여러 각도에서 많이 합니다. 뭐, 일단 기본적으로 핵이라는 거를 빼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긴 하는데, 핵은 일단 상수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육해공으로 나눠서 생각하면 이제 또 여러 가지로 있죠. 근데 하여튼, 논쟁의 여지 없이 이제 우리가 가장 압도적이다, 우위에 있다라고 얘기하던 게 해군 전력이었어요. 근데 해군 전력이 우리가 앞선다고 하는 이유가 일단 서해교전 때 우리 이미 봤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해군 전력이라고 하는 게 진짜 형편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구축함 수준으로 특히나 이 배 디자인이 이게 러시아산 스텔스함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 스텔스함으로 만들고 있나. 다만 이건 있습니다. 이제 군대 제품이라고 하는 게 겉모습 물론 중요하죠. 근데 겉모습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실제로 작전 능력이 겉모습 똑같은 다른 무기하고 똑같다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어요. 이제 거기에 시스템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작전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시스템을 운영해야 되는데 시스템까지도 같이 주느냐 여기에 문제가 생겨요. 이게 보통 무기 팔 때 시스템은 따로 팔아요. 그래서 사실은 껍데기만 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밖에서 보기에는 멀쩡한데 실제로 그거 갖고 싸우면 한 100점 100패가 되게 돼 있어요. 이 시스템을 같이 줘야 되는데 시스템을 안 주고 자체 개발했다 그러면 이제 전력
그건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죠. 어쨌거나 이걸 실제 전력화까지 하는 데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실제 이렇게 큰 배를 운영해 보지도 않고 했으니까. 근데 어쨌거나 단위가 달라지는 차원이 다른 게임의 영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라는 점은 좀 지적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게 이순신함, 광개토항, 세종대왕 그러면서 급이 우리는 뭐 4,000톤 급이 아니라 거의 10,000톤 가까운 급들이 뭐 질비합니다. 그러니까 뭐 4,000톤급 나오면 우리랑 이제 동급으로 올라왔다 이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물론 우리 주력함들은 한 요 정도 급에서 우리도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울산급이라고 하고 이제 보통 이런 도시 이름으로 얘기하거든요. 참수리함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고속정이라는 이름 대신 참수리함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울산급이라는 게 보통 호위함이라는 것이 많이 쓰긴 하는데 이것도 요즘에 좀 장비 교체 중이고 그런 상황이죠. 어쨌거나 북한이 이렇게까지 올라왔다는 것인데 간밤에 이제 뉴욕타임스 기고문으로 굉장히 흥미진진하면서도 사실은 살떨리고 면전에서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 듣고 있으면은 좀 뭔가 반박도 해주고 싶고 기분 나쁘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근데 이제 미국의 시각을 이해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뉴욕타임스에 싱크탱크에 이제 실버라도 폴리시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대표가 세르게이 라드첸코 존스 홉킨스 대학 교수예요. 이 양반이 뭐라고 썼냐면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얘들이 지금 반미연합이다. 근데 느슨하다. 이게 꽉 틀어지지를 못하고 살짝 지금 연결돼 있다. 얘들이 꽉 틀어지면은 미국은 깝깝해진다. 그러니까 얘들이 꽉 틀어지는 게 미국의 최대 외교 위협이다.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지금 미국 외교의 당면 과제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느냐? 얘들이 제일 약한 고리가 어디다? 제일 약한 북한이다. 북한이 제일 약한 고리다. 북한이 제일 약한 고리이기 때문에 요거 트럼프가 마침 김정은하고 친하지 않니? 그러면은 트럼프가 김정은을 꼬셔가지고 요 연합에서 북한을 쏙 빼내. 그러면은 이 연합은 치명적으로 약해진다. 왜냐면 어쨌건 사각축에서 이게 이빨 하나 빠지면은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된다. 모양 빠진다. 이거 얘기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북러 간의 협력은 사업 거래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잘만 꼬시면 할 수 있다. 근데 반론이 당연히 나오죠. 트럼프는 벌써 김정은하고 장사를 해봤잖아. 근데 안 됐잖아. 근데 어떻게 꼬시니 이번에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지난번에 트럼프가 하노이 노딜로 김정은과의 협상이 결렬됐던 이유는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고집했기 때문이다. 이제 비핵화 대신에 다른 더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정신이 번쩍 드는 대목이 이 대목이에요. 현실적인 목표라는 게 뭐냐. 핵실험 동결. 자, 이제 더 이상 핵실험 안 할게 라는 약속만 해라. 미사일 발사 중단해라. 핵과 생화학 무기, 미사일 기술의 제3국 이전 금지. 너 이제 가진 건 알겠고 딴 나라에 팔아먹지는 마. 사이버 작전 중단. 네가 비트코인 훔쳐가는 거 다 알아. 해킹 부대 운영하지 마. 그 다음에 비무장지대 인근 공격용 무기 철수. 이거는 김정은이 들어주기 힘들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저 방사포들 철수시켜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런 얘기면은 좀 협상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제 다 김정은이 내놓을 것들이죠. 그럼 앞에 이게 뒤로 갈수록 김정은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핵실험 동결 같은 경우에는 뭐 어차피 안 한다 그랬다가 하는 거야. 뭐 지금까지도 여러 번 했던 거니까 뭐 북한이 약속 어기는 거야. 뭐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쉽죠. 뭐 쉽고 이 뒤로 갈수록 어려운데 어쨌거나 그럼 협상을 할 건 반대급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미국은 북한에 뭘 줄 건데 북한과의 외교 관계 이거는 이제 하노이에서 딜이 성사가 됐으면 이건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 해제. 다만 이거를 그냥 이렇게 뻑 쓰면은 이제 북한을 움직일 최소한의 툴도 없어진다고 반발이 일어나니까 일부라고는 단서를 붙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 요거 하면은 요만큼 풀고 요것도 하면은 조금 더 풀어주고 요것도 하면 조금 더 풀어주고
풀어주고 이제 이런 식의 협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한국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는 평화협정. 어떤 분이 그렇게도 하고 싶어 했던 이제 종전협정이 되겠죠. 자, 이런 얘기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얘기의 시작점은 무엇이었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가 아니다. 반미연합을 약화시킨다는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다.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역할이라는 것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지금 미국 안에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자, 그렇다면 트럼프를 상대하는 우리의 방법은 무엇인가? 이 과정 속에서 미국이 하는 고민은 무엇인가? 그럼 미국이 하는 고민 속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찾으면은 우리의 한국의 협상 카드가 바로 생기는 거죠. 결국은 중국입니다. 중국이란 키워드를 잊으면은 헷갈려요. 여기서 반미연합 그럼 벌써 헷갈리는 거예요. 결국은 중국이에요. 이 중심 축역은 결국은 중국이고 보고서에도 써 있습니다. 북한하고 잘 친하게 지내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모든 전력을 중국으로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득이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한국의 역할이 뭐가 있을지 솔루션을 찾아볼 만한 일이 되겠습니다.